100마디 말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 무심코 든 숟가락 하나에 담긴 그 사람의 밑바닥이다. 좋은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있던 친구가 왜 밥만 먹으면 불편해지는가? 함께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 체한 듯 가슴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이다.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혼자만 반찬을 싹쓸이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카톡에 답장하는 모습. 당신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요즘 입맛이 없어서라며 숟가락만 굴리는 자식. 같이 밥 먹자는 말이 이렇게 무거워질 줄 몰랐다. 인생 후반, 곁에 둘 사람을 잘못 고르면 남은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준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의 본성이 밥상 앞에서 드러남을 깨달았다. 오늘 그의 지혜를 빌려 당신 곁의 사람을 다시 보라.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첫 번째, 첫 숟가락의 속도와 타인의 시선이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 그 본능 앞에서 잠깐의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당신의 식탁을 떠올려 보라. 음식이 나오자마자 숟가락부터 드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앉을 때까지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준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거친 보리밥을 먹으면서 식구들이 모두 앉기를 기다렸다. 굶주림 속에서도 지킨 그 기다림이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밥 먹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짧은 순간에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라. 경로당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국이 나오자마자 자기 그릇부터 채우는 사람이 있다. 어휴, 배고파 죽겠네. 그 한마디와 함께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장 좋은 반찬을 자기 앞으로 당긴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먼저 먹기 시작하는 손주. 배고프니까 먼저 먹을게요.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신만 씁쓸하게 그 모습을 바라본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밥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다. 음식 맛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숟가락이 보여주는 진실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전직 공무원 오시다. 30년을 구청에서 일하고 퇴직한 후 아파트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 지난달 동호회 식사 모임이 있었다. 12명이 함께 한정식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자 모두 배가 고팠던 터라 숟가락에 손이 갔다. 하지만 오 씨는 달랐다. 먼저 물을 따라 옆 사람에게 건네고 냅킨을 정리하며 모두가 자리 잡기를 기다렸다. 총무가 수저를 들자 그제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이지. 혼자 먼저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몇 번의 모임이 지나자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결국 올해 동호회 회장으로 추대되셨다. 작은 기다림이 큰 신뢰를 만든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71살의 자산가 최 씨 이야기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분이었다. 오랜 지인 6명과 한정식집에서 모임이 있었다.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최 씨가 먼저 움직였다. 젓가락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전을 집어 자기 접시에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배고파. 나 먼저 좀 먹을게. 다른 사람들은 아직 물도 따르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 천천히 드시지라고 했지만 최 씨는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먹었다. 그날 이후 모임 연락이 뜸해졌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와도
최 씨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 큰 재산을 가졌지만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잃은 것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유배 초기 함께 지내던 사람 중 음식이 나오면 항상 먼저 손을 뻗는 이가 있었다. 다사는 그를 멀리하며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굶주린 때 참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벗이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첫 숟가락을 드는 순간에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음식이 나오면 먼저 물을 따라 옆 사람에게 건네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보여준다. 둘째, 모두가 앉고 어른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라. 30초의 기다림이 30년의 신뢰를 만든다. 셋째, 첫 술을 뜨기 전 잘 먹겠습니다라고 눈을 맞춰라. 말 한마디가 밥상의 온도를 바꾼다. 넷째, 반찬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먼저 권해라. 이것 좀 드셔보세요라는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한다. 다섯째, 상대의 먹는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라. 혼자 빨리 먹고 숟가락을 놓으면 상대가 부담스럽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기다린 뒤에 드는 술이 보약이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첫 숟가락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직원을 부르는 목소리의 높낮이다. 나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다. 아무리 당신 앞에서 공손하게 굴어도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약용은 벼슬에 있을 때도 하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사람을 부릴 때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아들에게 당부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돈을 냈으니 손님인 내가 위고 서빙하는 저 사람은 아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온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 늦어지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여기요.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간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을 불러대놓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다.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래요? 새 걸로 가져와요. 옆에 앉은 사람들은 민망해서 고개를 숙인다. 계산할 때 거스름 돈을 받으며 잔돈은 됐어요 라고 툭 던지듯 말하는 사람. 친절인 척하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생각한다. 저 사람과 내가 틀어지면 나도 저렇게 대하겠구나. 밥맛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주부 박 씨다. 평생 가정을 돌보다가 남편 퇴직 후 부부가 함께 외식을 자주 다니신다. 지난주 동네 냉면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문한 물냉면에 비빔냉면 양념이 잘못 들어왔다. 분명 실수였고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직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점심시간이라 바쁘셨나 봐요. 이것도 맛있겠네요. 남편이 다시 해달라고 해라고 했지만 박 씨는 웃으며 그냥 드셨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따라 나오셔서 과일 한 접시를 건네셨다. 손님, 아까 죄송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박 씨의 배려가 작은 선물로 돌아온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70대 초반의 전직 사업가 정 씨 이야기다. 젊은 시절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며 일했던 분이다. 손주들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을 때였다. 스테이크가 주문보다 5분 정도 늦게 나왔다. 정 씨는 직원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야, 여기 사장 불러와. 손님을 뭘로 보는 거야?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테이블에서 쳐다봤다. 12살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창피해요. 정신은 그제야 멈췄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다. 그날 이후 손주들은 할아버지와의 외식을 피한다. 할아버지랑 밥 먹으면 무서워요. 큰 목소리 한 번이 가족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관직에 있을 때 한 동료가 하인에게 호통을 쳤다. 차를 늦게 가져왔다는 이유였다. 다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백성을 다스릴 그릇이 못 된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낮은 곳을 대하는 눈빛에 그 사람의 높이가 보인다. 진짜 높은 사람은 낮은 곳에서도 겸손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직원을 부를 때 손을 들고 눈을 맞춰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소리 지르지 마라. 둘째, 저기요 대신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라. 세 글자의 차이가 당신의 품격을 바꾼다. 셋째, 실수가 있어도 먼저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라. 바쁘셨나 봐요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넷째, 계산할 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라. 돈을 냈다고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함께 온 사람 앞에서 직원을 무안주지 마라. 당신의 체면이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생각하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인품을 높인다. 정약용은 낮은 곳을 보는 눈이 높은 인품이다라고 했다. 첫 숟가락의 속도와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밥상머리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반찬 투정 뒤에 숨겨진 결핍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입술은 평생을 불평 속에서 산다. 밥상 앞에서 투정이 많은 사람은 당신의 정성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척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보다 귀한 것은 정성이라고 했다. 누군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불평부터 늘어놓는 사람은 그 정성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밥상 앞에서의 솔직함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좀 짜내라고 말하는 사람. 미역국을 끓여줬더니 지난번이 더 나았어라고 하는 사람. 고마움은 없고 평가만 있다. 명절에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한마디 한다. 요즘 애들은 간을 몰라. 싱거워서 먹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는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경로당에서 당번이 점심을 차렸는데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라며 불평하는 어르신. 다음 달 당번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분의 음식을 칭찬해주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밥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식는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전직 교사 김 씨다. 40년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김 씨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먼저 맛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맛이 없어도 일단 고마움을 표현하신다. 지난 설날 며느리가 떡국을 끓여왔다. 솔직히 간이 좀 싱거웠다. 하지만 김 씨는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 말씀하셨다. 새벽부터 준비했구나. 따뜻해서 좋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간이 괜찮으세요? 좀 싱거운 것 같아서요. 김 씨가 대답하셨다. 나이 들면 싱거운 게 좋아. 건강에도 좋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자주 음식을 해온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찬을 싸들고 온다. 칭찬 한마디가 며느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68살의 이 씨 이야기다.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알려진 분이었다. 이 씨는 며느리가 해온 음식에 늘 한마디씩 덧붙이셨다. 잡채가 좀 불었네.
이 김치는 익은 게 아니라 쉰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두껍게 부치는 게 아닌데. 며느리는 처음에는 네, 다음엔 더 잘할게요라고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대답이 바뀌었다. 그럼 어머니가 해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섭섭해 하셨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멀어진 후였다. 지금은 명절에도 배달 음식을 시킨다. 요즘 세상엔 누가 직접 해요라며. 하지만 이 씨는 안다. 자신의 투정이 밥상을 비우게 했다는 것을. 정약용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 유배지에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어떤 마을 사람이 보리밥을 나눠주었다. 딱딱하고 거친 밥이었지만 다사는 두 손으로 받으며 깊이 감사했다.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한 줌의 쌀에도 천금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음식을 받으면 일단 고맙다라고 말하라. 평가는 그 다음이다. 둘째, 맛이 없어도 정성을 먼저 인정하라. 새벽부터 준비했구나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셋째, 부족한 점을 말하려면 칭찬 3개 후에 하라. 맛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넷째, 투정을 하고 싶을 때 한 번 참아라. 그 한 번이 상대의 마음을 살린다. 다섯째, 당신도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받기만 하면 불평이 늘고 주면 감사가 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밥상을 따뜻하게 한다. 정약용은 감사는 맛을 더하고 투정은 복을 덜한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첫 숟가락, 직원 대하는 태도, 반찬 투정.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네 번째, 밥 먹으며 휴대폰만 보는 무례함이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대화는 영혼 없는 식사와 같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은 당신보다 이 기계 속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정약용 시대에는 휴대폰이 없었지만 그는 식사 중에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을 경계했다. 밥상 앞에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자는 그 사람과의 인연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잠깐 확인하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잠깐이 상대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진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오랜만에 자식과 밥을 먹는데 아들이 숟가락을 들자마자 휴대폰을 꺼낸다.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응 하며 건성으로 대답한다. 뭐가 그렇게 급해? 물어도 회사에서요라며 시선을 주지 않는다. 손주와 외식을 했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부터 찍는다. 할머니 잠깐만요. 인스타 올려야 해요. 음식은 식어가고 대화는 끊어진다. 밥을 먹는 30분 내내 손주의 눈을 본 적이 없다. 부부끼리 식사하는데 남편이 뉴스만 보고 있다. 오늘 뭐 했어? 물어도 응, 뭐라고? 하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같은 밥상에 앉았지만 혼밥을 하는 기분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밥을 같이 먹자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살인 퇴직 교장 선생님 조시다. 손자 손녀가 넷이나 되는 대가족이시다. 조씨 댁에는 식탁 옆에 작은 바구니가 있다. 밥 먹기 전 가족들이 휴대폰을 그 바구니에 넣는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투덜거렸다. 할아버지 왜요? 잠깐만 볼게요. 조씨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밥 먹는 30분만 서로 얼굴 보자. 휴대폰은 안 도망가. 처음 한두 번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먼저 바구니에 넣는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요. 휴대폰 대신 이야기가 밥상을 채운다. 조 씨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휴대폰 치우니까 손주 얼굴이 보이더라고.
그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반찬이야.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상황을 겪었다. 70살에 홀로 사시는 박 씨 이야기다. 아들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온다. 귀한 시간이라 박 씨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신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앉자마자 각자 휴대폰을 꺼낸다. 며느리는 카톡을, 아들은 유튜브를 본다. 손녀는 게임에 빠져 고개도 들지 않는다. 박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온다.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로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말한다. 엄마, 잘 먹었어요. 우리 갈게요. 30분 만에 일어선다. 박 씨의 눈에는 손주가 아니라 휴대폰 뒷면만 기억에 남는다.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유배지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과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지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 눈이 자꾸 문 쪽을 향했고 대답도 건성이었다. 다사는 식사 후 그 지인을 멀리했다.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이 없는 자와는 밥상을 나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밥상에 앉으면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는다. 둘째,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뒤집어 놓아라. 알림음이 대화를 끊지 않게 하라. 셋째, 급한 연락이 예상되면 미리 양해를 구하라. 오늘 연락 올 게 있어서 한 번만 확인할게요. 넷째, 상대의 눈을 보며 대화하라. 고개를 숙이지 말고 얼굴을 마주하라. 다섯째, 식사 후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들여라. 30분만 참으면 평생의 관계가 달라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식탁을 살린다. 정약용은 눈을 맞춰야 마음의 허기가 채워진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보았다. 첫 숟가락의 속도, 직원 대하는 태도, 반찬 투정, 휴대폰 사용.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의 절반은 보인다. 5번째, 공동의 음식에서 자기 몫만 챙기는 손길이다. 공동의 그릇은 나눔의 시험대다. 하나 남은 고기에 손을 대는 방식이 그 사람의 사회성을 말해준다. 작은 음식 한 조각을 양보하느냐 마느냐에 평생의 인연이 갈린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국에서 건더기만 골라 먹는 자, 좋은 반찬을 자기 앞으로 당기는 자. 그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다. 작은 것에서 탐하는 자는 큰 것에서도 탐한다. 우리는 착각한다. 나도 낸 돈이니까 내 몫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산적인 손길이 관계를 망친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는데 익자마자 자기 접시부터 채우는 사람이 있다. 남들 앞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친목 모임에서 과일이 나왔다. 사과가 4조각, 사람은 6명.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2조각을 집어먹는다. 난 사과 좋아해서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나머지 4명은 눈치만 보다 손을 거둔다. 찌개가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고기만 쏙쏙 건져가는 사람이 있다. 국물과 두부만 남은 찌개를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달라진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 사람과는 다시 밥 안 먹는다가 된다. 밥 한 끼에 사람을 잃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인 전직 은행원 서 씨다. 퇴직 후 등산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등산 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서 씨는 늘 마지막에 젓가락을 든다. 삼겹살이 익으면 옆 사람 접시에 먼저 올려주고 과일이 나오면 드세요. 드세요 하며 권한다. 지난달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해물탕에 전복이 딱 하나 들어 있었다.
7명이 함께 먹는 자리였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서 씨가 조용히 전복을 건져 회장님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다. 회장님이 제일 연장자시니까요. 회장님이 웃으시며 같이 나눠 먹자고 하셨다. 전복은 7조각이 되어 모두에게 돌아갔다. 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작은 거 양보하면 큰 거 돌아와요. 그게 뭔지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와요.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72살의 전직 교사 한 씨 이야기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셨지만 밥상머리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다. 동창 모임에서 갈비탕을 시켰다. 한 씨는 자기 그릇에서 갈비를 먼저 건져 먹고 공동 반찬인 깍두기에서 큰 것만 골랐다. 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하시며 후식으로 나온 수박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접시에 8조각이 있었는데 한 씨가 3조각을 가져가셨다. 어릴 때부터 수박을 좋아해서 하시며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다음 모임 연락이 한 씨에게는 가지 않았다.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와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요즘 왜 연락이 없지? 하셨을 때는 이미 모임에서 밀려난 후였다. 정약용도 비슷한 가르침을 남겼다. 유배지에서 이웃과 식사를 나눌 때 그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내어주었다. 적은 음식이라도 나누면 우정이 되고 많은 음식이라도 독차지하면 원망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작은 조각을 양보하면 큰 사람을 얻고 작은 조각을 탐하면 모든 사람을 잃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공동 음식은 남이 먼저 먹은 후에 손을 대라. 30초만 기다리면 품격이 달라진다. 둘째, 좋은 것은 옆 사람에게 먼저 권하라. 이거 드세요라는 말이 관계를 만든다. 셋째, 마지막 하나가 남으면 손을 거둬라. 그것을 먹는 순간 욕심쟁이가 된다. 넷째, 공동 반찬에서 골라 먹지 마라. 좋은 것만 집으면 남는 것은 찌꺼기가 된다. 다섯째, 배가 고파도 마음은 여유 있게 가져라. 음식은 채워지지만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인품을 높인다. 정약용은 작은 양보가 큰 복을 부른다라고 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다. 앞에 5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이다. 6번째, 일어난 자리에 남겨진 흔적이다. 유종의 미는 냅킨 한 장 정리에서 시작된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날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라.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상이다. 정약용은 어디를 가든 떠나는 자리를 깨끗이 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머나먼 길도 아름답게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각한다. 밥값을 냈으니 뒷정리는 직원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어난 자리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당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식당에서 일어나는데 테이블 위에 휴지가 구겨진 채 흩어져 있다. 국물이 흘러 테이블보가 젖어 있고 의자는 비스듬히 밀려나 있다. 그 자리를 남기고 간 사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간다. 경로당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떤 어르신은 자기 그릇만 들고 일어난다. 옆 사람 그릇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난 내 거 했잖아라는 표정으로 손님으로 초대받은 집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며 잘 먹었어요. 한마디만 하고 그릇은 그대로 둔 채 소파로 간다. 설거지는 주인 몫이라는 듯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식사 중에 좋은 말을 해도 마지막 인상이 그것을 지워버린다.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살인 주부 윤 씨다. 동네 부녀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다. 윤 씨는 어디서 밥을 먹든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자리를 정리하신다. 휴지는 한 곳에 모으고 의자는 테이블 안으로 밀어넣고 흘린 것이 있으면 냅킨으로 닦는다.
지난주 동창 모임이 있었다. 10명이 함께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들 배부르게 먹고 일어났다. 테이블 위는 기름과 휴지로 어지러웠다. 윤 씨가 조용히 휴지를 모으고 빈 접시를 한쪽으로 정리하셨다. 식당 직원이 다가와 손님,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라고 했지만 윤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우리가 어질러 놓은 건데요.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날 이후 모임에서 윤 씨의 평판이 달라졌다. 윤 씨는 뭘 해도 끝이 깔끔해라는 말이 돌았다. 작은 정리 하나가 사람의 격을 올린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70살의 전직 회사원 강 씨 이야기다. 젊은 시절 꽤 높은 직책까지 오르셨던 분이다. 강 씨는 식사 후 자리에서 일어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휴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고 의자는 밀려난 채로 남는다. 국물이 흘러도 그냥 두고 가신다. 한 번은 친척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카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서 강 씨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셨다. 잘 먹었어 한마디 하고 젓가락은 밥그릇 위에 올려놓은 채 거실 소파로 가셨다. 조카 며느리가 혼자 상을 치웠다. 옆에서 보던 조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큰아버지는 항상 저러셔. 그 말 한마디에 강 씨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정약용도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그는 어느 곳을 가든 떠날 때 자신이 머문 흔적을 지웠다. 유배지에서도 방을 나설 때면 자리를 정돈하고 문을 닫았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깨끗해야 그 사람의 향기가 남는다.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일어나기 전에 테이블 위를 둘러보라. 휴지가 흩어져 있으면 한 곳에 모아라. 둘째, 의자는 반드시 테이블 안으로 밀어 넣어라. 5초의 수고가 평생의 인상을 만든다. 셋째, 흘린 것이 있으면 냅킨으로 닦아라. 직원이 할 일이라도 먼저 하면 격이 다르다. 넷째, 그릇은 한쪽으로 모아두어라. 정리된 자리는 감사의 표현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하라. 말과 행동이 함께할 때 진심이 전해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한다. 정약용은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읽는 법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첫 숟가락의 속도를 보라. 둘째, 직원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라. 셋째, 반찬 투정의 빈도를 세어라. 넷째, 휴대폰을 보는 시선을 살펴라. 다섯째, 공동 음식에 손대는 방식을 관찰하라. 여섯째, 일어난 자리의 흔적을 확인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이 보일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밥을 짓고 손님이 오면 없는 반찬도 만들어내셨다. 당신의 밥상 앞에서 사람들은 배를 채웠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허기졌는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받기만 하던 사람에게 더 이상 퍼주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정성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어도 된다. 당신은 누군가의 밥 짓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밥상머리에서 사람을 가려낼 권리가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을 가려서 사귀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향기로운 밥상보다 더 그리운 것은 사람의 향기다. 당신이 차린 따뜻한 밥상만큼 당신의 남은 날들도 따뜻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